2026년 제24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사회복지행정론 제11장 사회복지조직의 환경관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총 11개의 챕터 중에 마지막 챕터에 해당하는 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11장은 크게 3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 출제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사회복지조직의 시설평가, 성과평가를 다루고 있는 성과관리. 세 번째 절은 급변하는 오늘날의 환경에 사회복지조직이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가, 조직을 선도해 나갈 것인가 하는 환경관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출제가 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공감 수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투투투 222페이지를 살펴봐 주시면 됩니다. 자, 7년간 출제된 영역은 고루고루 다양하다, 그죠? 가장 많이 출제가 된 것은 마케팅의 특성과 기법이고요. 두 번째로 출제가 많이 된 것은 환경 변화, 환경 관리입니다. 아무래도 2020년 코로나 이후에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사회복지조직이 이전과 달리 어떻게 새롭게 조직을 재편할 것인가와 관련된 시의성이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마케팅 믹스와 성과 평가가 각각 4문제씩 출제가 되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시설평가 3문제, 환경 유형이 2문제가 출제되었다라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7년간의 매 회차별 출제 분포 그래프를 보시면 19회 시험에는 무려 5문제가 출제될 정도로 아주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자, 그리고 18회, 20회, 22회 보니까 짝수의 특징이다, 그죠? 18, 20, 22. 자, 여러분은 언제 시험 봅니까? 뚜둥 24회 시험을 보겠네요. 자, 그러면 최근에 짝수해의 트렌드에 맞춰서 4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겠구나 하는 거 참조하실 수 있겠습니다. 홀수해라고 하더라도 보면 17회, 21회는 2문제였지만 또 19회에는 무려 5문제가 출제될 정도로 시험을 볼 당시에 주변의 사회 환경이 어떻는가가 11장 문제의 출제 빈도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장의 총 3개의 절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감 수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224페이지의 사회복지조직의 마케팅 절을 봐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벌써 2가지 부분에 음영 표시가 되어 있네요. 제가 출제가 많이 되거나 혹은 꼭 알고 시험장에 가야 된다라는 내용은 이렇게 음영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양괄호 1번 서비스의 특성에는 제가 동그라미 1, 2, 3, 4 이렇게 설명을 두었는데 양괄호 2번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죠. 막상 수험서를 봐도 양괄호 1번과 관련된 부분은 거의 페이지 한 페이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양괄호 2번과 관련된 내용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뚜둥 문제 푸는 꿀팁입니다. 자, 동일한 이 동그라미 1, 2, 3, 4를 출제자에 따라서는 서비스의 특성으로 출제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출제위원께서는 사회복지라고 하는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 특성으로 출제를 하기도 합니다. 자, 결국 2개는 같은 의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케팅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제품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그런 서비스를 다루는 곳들은 대부분 영리 조직보다는 비영리, 사회복지 조직인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동그라미 1, 2, 3, 4에 대한 내용을 잘 공부를 해두시고 이를 토대로 이거는 서비스의 특성이다. 비영리 조직의 특성이다. 비영리 조직인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 특성이다. 두루두루 문제를 다르게 출제해도 답은 결국 이렇게 귀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나는 서비스는 대부분 무형입니다. 자, 형태가 없다라는 뜻이 바로 무형입니다. 반대말은 유형 되겠지요. 형태가 있으면 유형. 근데 제품은 눈에 보이지만 상담, 교육과 같은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무형성입니다. 자, 표준화된 기성품을 제공하는 제품, 그죠?
기업에서 똑같은 물건들을 만들어서 박리담회로 뿌리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클라이언트에게의 서비스는 개별화 맞춤형으로 제공되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원하는 서비스가 다 다르니까요. 예를 들면 식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도시락이나 밑반찬을 원하는 분들도 어떤 분은 당뇨가 있어서 현미밥을 원할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고열량이 필요해서 흰 쌀밥을 원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치아가 없기 때문에 유동식이나 죽을 원할 것이고요. 어떤 분은 직접 식사를 해 드실 수가 없어서 즉석식품, 즉석밥을 드려야 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서비스는 개인의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다. 자, 그리고 영리 조직은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을 하고 이를 마트, 편의점 등에서 판매를 해서 소비가 일어나지요. 따라서 생산 단계와 소비의 단계는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생산이 끝나야지만 소비가 이루어지죠. 하지만 사회복지조직은 기획을 공부하셨다시피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과정에서도 실행과 평가를 염두에 두고요. 또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달라지면 기획안을 수정하기도 합니다. 또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도 내년도에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지를 고민을 하게 되죠. 자, 따라서 생산과 소비가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발생한다. 자, 따라서 프로그램 기획 과정에서도 클라이언트의 이용, 참여가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이번 여름에 캠프 어디로 갈까? 지역아동센터 아이들한테 학생 자치회 열어서 의견을 수렴하면서 생산하기도 하잖아요. 영리조직 같으면 꿈도 못 꿀 일이죠. 우리가 생산했으니 소비자들은 이용하십시오. 이러니까요. 자, 우리는 동시 발생입니다. 자, 영리조직의 제품들은 유통기한 시간이 끝나고 나면 폐기 처분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냥 폐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눈물의 고별전, 땡처리, 1+1, 30% 할인, 2월 상품은 70% 할인, 때로는 그램수를 달아서까지 판매하기도 하고요. 그렇게도 판매가 되지 않으면 제3세계에 수출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서비스는 그 한 사람의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는 크게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소멸,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리미티드 에디션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 서비스는 잘 이용될 거야 라든지 혹은 상담받으러 오신 분에게 이제 연말이라서 좀 할인합니다. 상담 플러스 교육 1+1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멸입니다. 소멸. 다른 말로 재고를 남기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특성이자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 특성이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영리 조직과 구분되는 특성이다. 이렇게 공부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사회복지 서비스 마케팅이 처음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가 출제되었을 1회, 2회, 3회, 4회, 5회 시험에는 출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마케팅이라는 이 단어는 영리 조직을 다루는 경영학에서 쓰이는 용어이지 비영리 조직인 사회복지 조직의 이런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 이랬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도 유료 서비스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노인 장교양 보험제도 그리고 사회 서비스 그러면서 구매력이 있는 클라이언트와 그렇지 않은 클라이언트가 공존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는 서비스의 양보다 질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제는 영리 조직뿐 아니라 사회복지 조직에서도 클라이언트 모집, 자원봉사자 모집, 기부자, 후원자 모집 등과 관련해서 마케팅을 아주 활발하게 합니다. 그래서 비영리 조직인데 오히려 영리 조직보다 SNS 활동을 더 활발히 하기도 하고요. 또 일부 복지관들은 스튜디오를 만들고 유튜브 생중계를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만들어지고 있죠. 자, 이 말은 앞으로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은 점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자, 그렇다면 시험 문제에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면 여러분은
동그라미, 맞는 말이다.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왜 이렇게 중요해지고 필요해졌는가 이유를 고르시오 라고 한다면 네 가지를 다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과거에는 공급자 중심의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니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프로그램 서비스를 개발하면 클라이언트는 수동적으로 이용, 참여, 수혜자로서 관여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클라이언트의 욕구 조사를 토대로 해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서비스를 다양하게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중에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지요. 예를 들어 기관에서도 무수히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냅니다. 한글 교실, 미술 교실, 영어 교실, 중국어 교실. 그리고 과거에는 클라이언트를 설득해서 어르신 한글 교실 배우면 너무 좋아요. 온 김에 영어도 공부하고 가세요. 라고 했다면 지금은 클라이언트가 시간표를 보고 수강 신청을 하고 있죠. 나는 한글을 알고 있다. 그러니 나는 중국어와 일본어를 배우겠다. 나는 어학에 관심 없다. 나는 라인 댄스, 스포츠 댄스를 배우겠다. 철저하게 클라이언트의 선택권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기 결정권의 가치 때문에. 자, 그러면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람은 클라이언트로부터 선택받아야 되겠죠. 선택받지 못하면 그 프로그램은 폐강이 되고 말 테니까요. 이제 앞으로 클라이언트의 목소리, 선택권은 더 많이 확대될 것이다.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도 정말 다채로워지고 있습니다. 웰페어 믹스라고 하는 복지 혼합이죠. 동일한 서예교실이 주민자치회 프로그램화되어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이루어지고요. 서예 학원에도 있고요. 백화점, 대형마트의 문화센터 프로그램으로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지역사회 복지관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다함께 돌봄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으로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조직들 간에 서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겠네요. 서예에 관심 있는 분을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비스의 질을 향상해야 되겠죠. 또 우리 서비스가 더 양질의 서비스라는 걸 적극적으로 알려야 될 겁니다. 덩달아 마케팅이 중요해지겠네요. 과거에는 공급자 중심, 기관 중심, 사회복지사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클라이언트 중심, 고객 중심,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 욕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트렌드라고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했죠. 근데 이 사이에 복지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사회 서비스원도 만들어져서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회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복지 유관 서비스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법으로 여러분이 사회복지 법제론 시간에 사회보장기본법이라고 공부하셨지요. 영국의 영향을 받아서 영국의 사회서비스국 그리고 사회정책 요 영향받아서 우리도 사회복지 서비스 아니고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정책이라기보다는 사회정책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 조직에서의 마케팅은 점점점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대응하는 과정은 마케팅의 믹스, 영리 조직에서 말하는 이 네 가지의 혼합 잘 공부해 두어야 됩니다. 자, 이미 음영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은 출제가 많이 되었다는 뜻이죠. 자, 시험은 아주 단순하게 출제가 됩니다. 마케팅 믹스 네 가지 P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놓고 보기가 쭉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스페셜리스트 이러면 여러분은 이거는 뭐 S니까 당연히 문제 쉽게 맞추겠다. 그러겠죠? 자,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출제되지 않습니다. 보기 1, 2, 3, 4 이렇게 있고 보기 5번에 프로세스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프로세스? 실천 과정. 과정 중요하지. 그럼 여러분은 답으로 헷갈릴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가지 P에 만약에 동그라미 5번에 people. 그럼 사회복지는 사람 중심이지. 그러니까 5번은 답이 아니야. 그랬다가 틀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네 가지 P에 뭐가 속하는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영리 조직에서는 상품이었지만 우리는 서비스를 만들어냅니다. 상품 대신에. 영리 조직에서는 가격을 매기죠. 그렇지만 우리는 가격을 매기지 않는
가치 중심으로 무료 서비스도 많이 있습니다. 영리 조직에서는 동일한 제품을 유통 장소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하지요. 예를 들면 대형 마트와 온라인과 백화점에서의 가격은 조금씩 다를 겁니다. 홈쇼핑에서는 더 저렴하게 판매하기도 합니다. 유통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하지만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에서의 유통 장소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어딜까요? 클라이언트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가 바로 유통 장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유통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클라이언트의 거주지로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요. 자, 5번째, 영리조직 같으면 프로모션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를 사면 하나를 끼워준다. 혹은 저녁 9시 이후에는 30% 할인을 한다. 혹은 최초 구매자에게는 반값 세일을 한다. 이런 식으로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지만 비영리 조직에서의 촉진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냥 기관의 소식지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혹은 언론이나 방송 매체에 미담으로 소개가 되고 홈페이지 관리를 잘하고 입소문을 내는 이런 식으로 우리는 프로모션을 하는 것이죠. 자, 4가지 P. 어떤 게 P인지 이 단어 정확하게 공부를 해두시고 그 4가지 P가 무엇인지 상품 가격 유통 촉진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한 가지 P를 더해서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 미스 5가지를 고르시오라고 한다면 그때는 여러분은 사람이라는 people 혹은 사람이라는 person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셔도 됩니다. 자, 5가지 P라고 문제가 출제가 되면 사람을 꼭 찾아주시고요. 4가지 P를 물으면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하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런 마케팅 믹스는 골고루 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품과 유통에 비중을 두는 마케팅을 하겠다. 그래서 서비스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기반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우리는 상품 가격 촉진에 신경을 쓰겠다. 그래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무료로 제공을 하면서 그 서비스에 대해서 널리 알리는 구전, 입소문 전략을 펴겠다.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믹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섞는가는 사회복지 조직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런 마케팅을 활발하게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렇다면 나름의 과정,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겠죠. 일단 상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관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가? 우리 기관 주변의 환경은 어떠한가? 자, 여러분 환경 분석하면 여러분 이론에서 배운 거 하나 바로 떠오르셔야 됩니다. 스왓 분석 기억나시나요? 언제 했을까요? 전략적 관리 이론 할 때 했습니다. 단기간이라 중장기 전략으로 우리 조직의 내부 외부의 강점, 약점, 기회, 위험 요인을 찾아내는 거 분석, 스왓 분석이죠. 마케팅에서도 환경 분석할 때는 스왓 분석을 합니다. 우리 조직의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뭔가, 어떤 게 기회 요인 되고 어떤 게 위험 요인이 되는가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예를 들면 SO 전략도 가능할 거고 SW 전략도 가능하겠고 WO도 가능, WT도 가능. 여러 가지 조합에 의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결심했어 라고 표적, 타겟을 정합니다. 다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기부자를 찾는데 살고 있는 지역 주민 전체를 타겟으로 기부 후원 요청서를 보내겠다?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고액 기부자를 타겟으로 하겠다. 그러면 연매출이 얼마 이상 되는 기업의 사장님들을 찾아가는 전략을 세우겠죠. 만약 우리는 풀뿌리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겠다. 그러면 매출이 많은 사장님을 찾아갈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찾아가는 전략이 더 맞겠습니다. 자, 표적 시장을 선정한다라는 것은 환경 분석을 토대로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일단 시장을 나눠야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 기관의 주변의 시장은 여러 개의 덩어리가 있습니다. 고액을 기부할 수 있는 사람, 소액을 기부할 수 있는 사람, 기부는 할 수 없지만 봉사활동을 가능한 사람, 봉사활동은 하기 어렵지만 운영 지원,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나 그런 거는 못하지만 SNS에 글 올려서 홍보할 수 있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타겟으로 할 것인가? 그거를 정하는 겁니다. 결심했어. 우리는 고액 기부자 중심으로 마케팅하자. 그래서 몇 안 되는 이 사장님들을 집중 공략해서 사장님당 1억 원씩만 기부를 하셔도 뭐 10억 원은 금방 모을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적 시장을 선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 사장님들이 전부 우리 기관에 기부할까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올해는 매출이 안 나왔다. 지금 중국 시장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위기 상황이다. 우리도 지금 구조조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 포기하지 말고 포지션 하면 됩니다. 포지션. 마음속에 딱 자리 잡게 하는 게 포지셔닝입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언젠가 우리가 매출이 오르면 꼭 당신 기관에 기부를 하겠다. 라든지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내가 그 기관을 이용하지는 못하지만 언젠가 시간의 여유가 생기면 꼭 당신 기관에 가도록 하겠다. 그 사람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는 거, 이거를 포지셔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 포지션이 끝나면 바로 실행으로 옮기고 그리고 실행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게 다시 다음번으로 또 이렇게 피드백, 환류가 되어서 이 과정을 계속 순환해 나가는 게 마케팅의 과정입니다. 자, 이런 마케팅을 우리가 세분화한다 있죠. 그러면 우리 기관에 딱 맞는 전략을 한번 세워 보면 됩니다. 기관에 따라서 선호하는 방법은 다양하겠죠. 따라서 시험 문제에서도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출제가 됩니다. 1, 2, 3, 4 해놓고 옳은지 틀린지 맞출 수 있어야 되고 가나다라 해놓고 옳은 거 모두 고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수험서 229페이지 보시다시피 대량 마케팅은 거대한이라는 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이 혹시 공동 구매를 하신다면 그게 바로 대량 마케팅이 되겠죠. 예를 들어 물건이 10,000원짜리예요. 근데 그 10,000원짜리를 10명한테 팔면 10만 원을 벌죠. 그런데 가격을 조금 낮춰요. 7,000원을 해가지고 100명한테 팔아요. 그럼 그게 훨씬 더 이윤이 남는 거죠. 자, 따라서 대량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 특정 클라이언트에게 타겟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걸 대량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자, 이에 비해서 세분화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주민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그 중에서 타겟, 표적을 정하는 방식이 세분화 마케팅입니다. 우리는 전체 주민으로 하지 않고 중장년만 타겟으로 하겠다. 혹은 우리는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엄마들을 타겟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걸 세분화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틈새 시장 마케팅은 많은 조직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클라이언트를 마케팅하거나 혹은 기부 문화 혹은 나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타겟을 삼을 때도 별로 홍보 대상으로 보지 않는 사람을 선택하는 게 바로 틈새 시장입니다. 남들이 신경 쓰지 않는, 그래서 경쟁자가 많지 않을 때 쓰는 게 틈새 시장 마케팅이 됩니다. 예를 들면 너도 나도 중장년, 노인, 아동, 청소년을 신경 쓸 때 오히려 우리는 청소년을 타겟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많지만 청년 대상 프로그램이 별로 없다는 것을 타겟 삼아서 우리는 틈새 시장으로 청년 대상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거, 이런 거 틈새 시장이 되겠죠. 왜냐하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후원자를 찾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입주자 대표회를 중심으로 마케팅을 하겠다. 예를 들면 통장님, 상인연합회 회장님 이런 분 타겟으로 후원 요청 많이 하는데 아파트 단지마다 반드시 두어야 하는 법적 기구인 입주자 대표회에 관심을 가지는 사회복지기관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들을 타겟으로 하겠다. 전부 틈새 시장이 됩니다. 자, 네 번째 미시적 마케팅은 미시, 중시, 거시 가장 낮은 수준이죠. 마이크로 가장 그래서 세분화 정도가 높은 거입니다. 대표적인 게 1대1 마케팅입니다. 딱 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마케팅을 하는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옷을 입고 나갔을 때 전부 다 그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 기분이 유쾌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이런 전략을 세우잖아요. 리미티드 에디션,
이런 전략을 세우죠. 그러니 우리가 기부자, 후원자를 찾을 때도 딱 한 분만을 모십니다. 이런 전략. 클라이언트를 모집할 때도 당신만을 위해서 개발했습니다. 이런 전략. 요게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케팅 시장의 세분화 정도를 높은 수준, 낮은 수준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가장 세분화 정도가 낮은 거, 요거는 대량 마케팅. 세분화 정도가 가장 높은 거, 미시적 마케팅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마케팅을 실무에서는 이런 9가지 형태로 하고 있는데요. 수험서 230페이지에 보시다시피 자, 각 내용들이 시험에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보시면 18회, 20회, 15회, 16회 본문에 출제된 회차들이 많이 등장하지요.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다이렉트 마케팅. 이걸 줄여서 DM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SNS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SNS 상에서 DM이 왔다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러니까 쉽게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직접 후원 요청 메시지를 보내거나 편지를 보내거나 기관에 소식지를 발송을 해서 우리 기관에 후원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DM입니다. 간접적으로 하지 않는다. 다이렉트로 직접 메시지를 보내는 마케팅. 그래서 다이렉트 마케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고객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케팅입니다. 고객인 커스터머와 릴레이션을 잘 형성해 놓는 거지요. 그래서 평소에 별로 관심이 없지만 그 관계 때문에 우리 기관에 후원을 하게끔 하거나 우리 기관에 봉사활동을 하게끔 하는, 그래서 평소에 클라이언트나 후원자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기관에 뭔가 물품이 필요할 때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하기보다는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우리 복지관 근처에 있는 슈퍼마켓을 이용한다던가 혹은 프랜차이즈 매장을 이용하기보다는 우리 복지관 근처에 있는 작은 공방을 이용한다던가 이런 게 관계를 잘 형성해 놓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연말에 이웃돕기 성금을 걷는다라고 할 때 사장님이 기꺼이 우리한테 후원을 해주실 겁니다. 그렇지 않고 평소에는 전부 쿠땡, 지마땡, 옥땡 이런 데서 물건을 구매했다가 연말 이웃돕기 성금을 우리 매장에 와서 성금 걷는다라고 하면 사장님도 사람인지라 기분이 나쁘겠죠. 그죠? 우리 물건을 하나도 안 팔아주면서 기부하라고 하는 괘씸한 사람이라고 볼 거예요. 자, 평소에 관계를 잘 맺어놓는 게 고객관계 관리 마케팅입니다. 자, 똑같은 영어 단어 CRM이지만 단어는 전혀 다른 게 CRM입니다. 자, 여기서 C는 커스터머, 소비자였고 릴레이션이었지만 공익연계 마케팅에서의 C는 코즈입니다. 코즈, 인과 원인인 것이죠. 또 related, 관계가 있는 입니다. 영리 조직은 영리 활동을 통해서 매출을 많이 일으켜야 되고요. 비영리 조직은 영리를 추구할 수는 있지만 그 결과물로 재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힘을 합친 마케팅이 윈윈하는 공익연계 마케팅입니다. 예를 들면 특정 연예인이 이번에 칸느 영화제에서 상을 받으면 은행 금리 이자를 1% 높여주겠다. 그럼 사람들은 이왕이면 그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칸에 가서 상도 받고 나도 은행 금리 1% 이자를 더 받으면 좋으니까 그 통장을 너도 나도 개설하려고 힘을 쓰겠죠. 또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어떤 컵라면 도시락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는 조그만하게 뭔가 메모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이 판매 금액의 1%는 저소득층 아동들의 급식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하려고 이 컵라면 도시락을 많이 먹겠죠. 사 먹겠죠. 또 매출이 오를 거예요. 그럼 또 1%가 그 저소득층에게 쓰여지니까 서로 윈윈 되죠. 이런 거를 우리는 공익연계 마케팅 CR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리 조직과 비영리 조직이 윈윈 하는 겁니다. 영리 조직은 좋은 일 한다라는 이미지가 좋아지고 비영리 조직은 이를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니까 서로 상생하는 겁니다. 네 번째, 데이터베이스 마케팅도 역시 DM입니다. 앞서 있던 DM과 영어 단어가 다르죠. 다이렉트 하는 마케팅.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입니다.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고객의 특성을 전부 엑셀로 정리해 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은 나이가 몇 살이고 주소는 어떻고 이런 거를 좋아하고 이런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더라. 그거를 활용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문영주 교수님한테 뭔가 후원을 요청하고 싶은데 문영주 교수님은 꼬꼬마 귀여운 말티즈 강아지 2마리를 키우고 있더라. 그리고 그 2마리를 키우기 전에 먼저 또 2마리를 키웠고 그 2마리가 하늘나라를 갔더라. 그럼 다른 사람에 비해서 펫로스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이고 그래서 반려동물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하면 다른 교수님들에 비해서 기부를 하시겠지. 그래서 문영주 교수님께 후원을 요청하는 거죠. 자, 이거는 평소에 문영주 교수님과 관계가 1도 없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분의 특성을 이미 알고 있다가 그 특성 데이터베이스로 공략하는 것이죠. 그러면 전혀 모르는 관계가 1도 없는 일면식도 없는 기관이라 하더라도 그래요. 반려동물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너무 좋죠.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반려동물 행동훈련사 선생님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이러면서 마케팅이 성사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은 평소 그 클라이언트, 그 잠재적 후원자의 특성을 데이터로 관리를 해두는 마케팅입니다. 자, 5번째 인터넷 마케팅은 인터넷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메일이나 혹은 홈페이지, 배너, 광고, 혹은 블로그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 기관의 소식을 널리 알리고 또 그 소식을 접한 이들이 우리 기관을 이용하고 우리 기관에 기부하게끔 하는 게 인터넷 마케팅입니다. 자, 6번째 사회 마케팅은 요즘 너무 잘 알죠. 소셜 마케팅이라고 해서요. 여러분이 과거에는 대면 활동을 했지만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실천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나 금연하겠다. 담배 피는 거 노답. 그래서 노담 이런 캠페인 하죠. 단순히 인식 개선만 유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담배를 끊게 하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합시다. 이제는 우리 모두 용기를 내봐요. 그래서 그래 나도 이제 용기를 내보자. 그래서 이제 뭔가 배달 음식을 사러 갈 때 빈 용기, 그릇을 가져가서 사장님 여기에 떡볶이 담아주세요. 여기에 마라탕 담아주세요. 용기를 내미는 마케팅 이런 방식이죠. 다 전부 소셜 마케팅입니다. 자, 캠페인과 소셜 마케팅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232페이지 회색 박스에 있는 것처럼 캠페인 활동은 잠깐만 우리 이제 함께 해봐요. 사랑을 나눠요.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가집시다. 인식을 바꾸는데 초점을 두는 게 캠페인입니다. 아동학대, 아동방임에 관심 가져주세요. 이런 거는 인식 전환인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속가능한 환경보호를 위해서 탄소 중립 실천합시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에코백을 생활화합시다. 텀블러 생활화합시다. 텀블러 가져오시면 커피 500원 할인해드려요. 이런 게 소셜 마케팅이에요. 단순히 생각, 인식만 바꾸는 게 아니라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는 게 소셜 마케팅입니다. 7번째 ARS 모금은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으로 이웃돕기 성금을 모으는 것이죠. 과거에는 직접 ARS로 1588 전화를 했다면 지금은 문자 하나 보내는 것만으로 1,000원에서 3,000원의 기부가 이루어집니다. 자, 캠페인 모금은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이다. 학교 폭력 예방, 아동 학대 예방, 노인 학대 예방 이런 것들이 전부 캠페인 활동입니다. 캠페인과 소셜 마케팅 구분하실 수 있겠죠? 캠페인은 인식을 바꾸는 거, 소셜 마케팅은 행동을 바꾸는 거. 자, 이벤트 모금은 이벤트를 통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거입니다. 예를 들면 연예인이 와서 자선음악회를 하고 바자회를 하고 팬사인회를 해요. 그리고 그때 발생한 수익금은 전액 후원을 한다. 그럼 사람들은 그 연예인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겠죠. 그리고 또 그만큼 기부금도 많이 모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개최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 또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한테 후원에 대한 요청을 하고 공감을 얻어내는 이렇게 하는데 또 목적이 있다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벤트 모금을 실시하기도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1절 조직의 마케팅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고루고루 출제가 되니까요. 제가 이렇게 음영 표시한 내용 위주로 공부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시설평가 성과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233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조직은 책임성, 책무성 가진다. 제가 강의 중간중간에 이런 표현 무수히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그 책임의 주체가 누구냐? 사회복지사들만 책임감을 가지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은 모두가 다 져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국민들도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도록, 예를 들면 내가 기초생활 수급권자이다. 그러면서 그 수급비를 받은 것을 의미 있게 잘 써서 탈수급할 수 있도록,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책임성이 있죠. 그런데 내가 그 수급비를 받아서 매일 술만 마신다. 그럼 그거를 지켜보는 이웃들은 내가 낸 세금이 저렇게 쓰여진다고 그러면 조세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가 기초생활 수급을 받기 위해서 재산을 빼돌리고 막 그런 거를 또 목격하는 이웃들이 있다면 이래서 복지제도는 없어져야 돼. 이런 또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따라서 사회복지 조직에 대한 책임성은 수급권자, 수급자, 지역사회 주민, 봉사자, 사회복사 등등등 모두가 다 가져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도 점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유는 이런 나와 있는 6가지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는 이 6가지 이유를 구분해서 출제한 적도 있어요.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요인은 무엇이냐, 외적 요인은 무엇이냐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그렇게 구분 없이 출제하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서비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만큼 한 명 한 명의 욕구를 반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죠.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다양해지니까 서비스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어찌됐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서비스를 강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클라이언트의 욕구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 실천 기술도 점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중개자의 역할을 주로 했다면 지금은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서 또 제공하는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를 옹호해야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실천의 기술도 점점 복잡해집니다. 네트워킹도 해야 되죠. 옹호도 해야 되죠. 중개도 해야 되고 조정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책임성이 더 중요해집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 조직의 목표는 모호하고 불확실하다라고 했습니다. 불확실하니까 대충 해서 될 일은 아니죠. 불확실 만큼 더 신중하게 책임성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자, 그에 더해서 이제는 외적 요인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공급 주체가 다원화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사회복지 기관만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지금은 종교단체, NGO, 심지어 영리 조직들도 문화센터, 사회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는 역시 비영리 조직이 더 잘해, 영리 조직보다도 훨씬 더 탁월하게 뛰어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야 됩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 중심의 서비스가 많았다면 지금은 전부 민간 위탁이죠. 공공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시설, 기관을 위탁 운영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민들이 느끼기에 정부가 직접 할 때보다 민간이 하니까 확실히 더 잘하네 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잘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민영화는 더 활발해질 테니까요. 또 그에 비해서 각종 법률도 새롭게 제정되고 있고 기존의 법도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겠죠.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심지어 3년에 한 번 이상씩 시설평가를 받도록 이렇게 명문화하고 있죠. 그러니 이제는 그 법에 맞춰서 우리도 책임성을 다하려는 노력을 예전보다 더 많이 해나가야 됩니다. 자, 이런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시설평가를 받는 거예요. 자, 3년에 한 번 이상 받는 거기 때문에 복지부 평가 3년에 한 번 받고 광역자치단체 평가 받고 법인 평가 받고 이렇게 해서 보면 연간 수차례에 걸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가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1급 시험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그래서 빨리 시험만 끝나라 할 텐데요. 자, 이런 시설평가를 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235페이지에 동그라미 1, 2, 3, 4, 5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시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도록 아무래도 평가를 해봐야 우리의 현 위치를 알게 되죠. 여러분도 기출 문제를 풀어봐야 내가 생각보다 행정론에 좀 역량이 있네. 나 생각보다 조사론 잘하네. 알 수 있잖아요. 자, 두 번째 동그라미는 평가를 한다라는 건 사전에 평가 지표가 공개될 겁니다. 그럼 그 평가 지표에 맞추기 위해서 자정적인 노력, 스스로 노력해 가겠지요. 또 세 번째, 평가를 하다 보면 시설 기관마다 다 그 수준이 다 다양한 걸 알 겁니다. 우리가 정규 분포로 아주 최우수인 기관도 있고 보통인 기관도 있고 아주 그 품질이 낮은 기관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편차를 조금씩 좁혀져서 이렇게 뾰족해지게끔 최우수 기관과 최하위 기관 간의 편차가 없어지게끔 그래야 주민들이 만족할 테니까요. 이런 것들을 모색하기도 하고요. 네 번째, 시설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이다. 그럼 바로 현수막 걸립니다. 그죠? 복지가 문 앞에 복지부 평가 최우수 A등급 획득 홈페이지에도 걸립니다. 그럼 지역 주민들은 홈페이지 그걸 보고 이 기관은 우수한 기관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겁니다. 근데 옆에 기관에는 현수막이 없어요. 홈페이지에도 이런 글이 없어요. 뭔가 부족한가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국민들은 기관을 선택할 때 하나의 정보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동그라미 다섯 번째, 국민들은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이고 그게 복지 수준의 향상, 삶의 질 개선으로도 이어질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 시설평가를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경쟁을 유도한다, 서열화를 조장한다 이러면 틀린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도 1급 시험을 보면 190점대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 학과에도 보면 190점대 몇 명 있는데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나는 120점대하고는 급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서열화하는 게 아니죠. 어찌됐든 모두가 절대평가를 받아서 좋은 점수를 얻는 게 그게 나중에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테니까요. 아무래도 120점 받은 사람보다 190점 받은 사람이 더 많이 공부했다는 건 기정사실이겠죠. 더 많은 법을 알고 있고 더 많은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행정에 대한 내용, 실천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을 테니까요. 120점인 사람은 합격은 했지만 여차하면 불합격할 뻔한 거죠. 그러면 현장에 가서도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이 갭을 이제 줄여나가면 됩니다. 자, 이런 사회복지설 평가를 할 때 여러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235페이지 첫 번째 원칙, 시설평가가 꼴찌, 망신 주기 위한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서비스의 질을 향상해야 되고요. 평가의 절차는 투명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도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내가 왜 불합격인지 알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불합격이다.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시설평가는 평가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그 과정에 참여해서 우리 스스로 역량이 강화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 최고 1등을 뽑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동반 성장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감 수험서로 공부를 해서 모두가 합격을 하고 그래서 모두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저희의 그 관심사입니다. 그냥 아무 뜻도 모르고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 하면서 그냥 첫 글자만 따서 줄줄줄 외워서 자격증만 따게 하자. 사실 그런 목적이라면 저희가 이 영상 강의를 제작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가급적 쉽게 이 내용을 이해하고 실제 시험에서도 고득점을 얻고 그리고 그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장에 나갔을 때 역시 공감 수험서로 공부한 사람은 다르다. 그냥 첫 글자만 따서 뜻도 모르고 그냥 암기만 해서 다 까먹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 실천가의 자질을 고루 가지고 온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저자들이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아무 대가 없이 강의료 받지 않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용자 중심의 원칙입니다. 236페이지에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당사자가 만족할 때까지, 당사자가 감동할 때까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 지역사회와의 관계의 원칙 속에서 이 과정에서 평가하는 교수님, 또 평가 지표를 개발하는 교수님, 또 평가를 받는 시설기관, 또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를 기대하고 있는 주민 모두의 관계의 원칙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평가를 하면 도대체 무엇을 평가하느냐 사전에 공개되어 있는데요. 236페이지에 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설 환경 따집니다. 아무래도 안전, 위생 면에서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두 번째 재정과 조직 운영 따집니다. 회계에서 부정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시설법인 재무회계 규칙은 잘 지키고 있는지, 이사회 운영에는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고 회의록은 갖추어져 있는지. 세 번째, 인적 자원도 중요합니다. 직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복무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는 몇 명인지, 이직률, 근속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직원 채용은 공개 채용인지 아니면 아름아름 비공식적으로 내부 아는 사람 지인만 뽑고 있는지, 슈퍼비전은 얼마나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직원에 대해서 복지 포인트, 복리후생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도 평가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참여를 하고 있는 클라이언트, 이용자의 비밀 보장, 고충 처리, 권익 옹호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 기관과 지역사회 관계는 어떻는가, 외부 자원봉사자는 어떻게 모집, 배치, 교육훈련 보상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후원금은 어떻게 모집하고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은 어느 정도로 발급하고 있고, 지역사회와의 MOU 협약 체계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또 대학 관련 지역의 그 관계된 대학, 초중고 등과의 유관기관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이 직접 기획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서비스는 기획 실행 평가의 과정이 일목요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례 관리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 사례 관리 각 절차에 맞는 기록은 서식은 잘 갖추고 있는지, 사례 관리 매뉴얼은 있는지, 또 기존 다른 기관 대비해서 이 기관의 프로그램이 얼마나 독창적이고 참신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지역 조직화는 몇 개 자조집단 주민 모임을 가지고 있고 그게 주민 위주로 주민 당사자들이 스스로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프로그램 서비스 영역들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영역을 각각을 ABCD 이렇게 매깁니다. 그럼 어떤 기관은 모든 영역이 AAAAA 이런 기관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기관은 다른 건 전부 A인데 인적 자원 관리만 C 등급을 받은 이런 기관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시설평가 결과를 보면서 이 기관은 다 좋은데 직원들이 조금 이직을 많이 하네. 직원들의 복지가 별로 안 좋네. 우리는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기관을 선택할 때, 취업을 하게 될 때 그 기관이 시설평가에서 어떤 등급을 받았는가, 어떤 영역의 점수가 좋고 어떤 영역의 점수가 낮은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런 이제 시설평가 영역에서 이제 법과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중요한데요. 여기 보면 236페이지에 시설평가와 관련된 조항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법제론에서도 이 문제가 출제가 되고 행정론에서도 출제가 되는데, 법에서는 서비스 최저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최저입니다. 가장 낮은. 최적 아닙니다. 최고 아닙니다. 최저.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 최적 아닙니다. 자, 그리고 시설에 어떤 영역이 최저 이상 맞춰야 되느냐. 인권, 환경, 운영, 안전관리, 인력관리, 연계, 서비스 이런 거는 포함되어 있지만 이 법 조항 안에 마케팅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 하는 거 특별히 기억을 해 두십시오. 요거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요. 법제론하고 같이 견주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시설평가에서 시설을 평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직의 효과성과 직원의 성과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성과를 평가한다라는 것은 우리 조직이 세워놓은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238페이지에 보면 이제 과정이 있죠. 일단 우리 조직의 연간 목표를 정합니다. 이거는 프로그램 목표가 아니고요. 조직의 운영 목표입니다. 그럼 그 목표 달성을 했는지를 뭐를 가지고 볼 거냐? 측정 도구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 성과의 수준을 어디에 맞출 거냐? 100점을 목표로 할 거냐? 90점을 목표로 할 거냐? 70점을 목표로 할 거냐? 수준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총체적 품질 관리 이론에 따라서 한 번만 목표를 달성하면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그 품질을 유지해야 됩니다. 지속 관리. 그리고 우리 조직의 성과가 전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목표 대비 몇 퍼센트를 달성했는지 요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피드백을 합니다. 만약에 전년도에 비해서 목표 달성이 70%밖에 안 돼요. 그럼 30%가 미달한 거죠. 원인을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보완을 합니다. 우리가 원래 70%를 목표로 삼았는데 막상 결과는 50점밖에 달성을 못했어요. 20점이 모자라죠.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내년도에 다시 피드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보고서를 쓰고 내년도에 다시 목표를 설정하는, 이게 조직 과정에서, 조직 수준에서의 성과 관리입니다. 이런 조직 수준에서의 성과 평가도 있겠지만 직원 개인 수준에서의 평가도 합니다. 예를 들면 사례 관리자마다 1년에 몇 케이스를 사례 관리했는지, 각 케이스마다 목표를 몇 퍼센트 달성했는지, 연간 교육을 몇 번 다녀왔는지, 그걸 토대로 해서 승진시키기도 하고 승진을 유보하기도 하고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도 하고 계약 만료로 그냥 종결 처리를 하기도 하죠. 자, 이런 게 직무 수행입니다. job performance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인 거죠. 개인 수준에서 팀 수준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팀 단위에서의 평가가 높으면 그 팀 단위로 인센티브를 받아서 해외, 일본 연수 이렇게 다녀오는 기관들도 있고요. 또 개인 단위로 평가를 해서 정규직 전환 여부를 판단하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조직의 성과 평가와 직원 단위의 직무 수행 평가는 조금 다르다 하는 것도 같이 구분해서 공부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조직의 성과 관리 공부했습니다. 이제 하나 남은 절은 환경 관리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만나는 사회복지 조직의 환경은 크게 일반 환경과 과업, 업무 환경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이 두 가지 구분하는 게 간혹 출제가 되는데요. 일반 환경은 사회복지 조직만 영향받는 게 아니라 모든 학교 조직, 경찰 조직, 소방 조직, 공공조직 등 모든 조직이 영향받는 게 일반 환경입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정치적, 법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입니다. 예를 들면 헌법이 개정되었다,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그 정치가 뭐 보수당이 주로 집권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뭐 수요자가 과거에는 이렇게 수요자가 많았는데 이제는 수요자가 별로 없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정치적인, 법적인 조건이 되겠습니다. 법이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영향받는 거 가능하겠죠. 자, 두 번째는 경제적인 조건입니다. 경제 여건이 바뀐 거예요. 예를 들면 경기가 호황일 때도 있고 불황이 될 때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이 많이 거치기도 하고 적게 거치기도 하고, 이런 것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세 번째는 인구가 변화하는 거예요. 연령대별로 고령자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아동 청소년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여성 비율이 늘어난다, 남성 비율이 줄어든다, 1인 가구가 늘어난다, 혹은 수도권의 인구가 과밀화되고 있다. 이런 게 인구학적인 조건입니다. 문화와 관련해서도 변합니다. 가부장제가 폐지되고 있다. 성역할 사회화가 과거에 비해서 더 중요해지고 있다. 빈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선별에서 보편으로 가고 있다. 이런 문화적인 조건도 있고요. 기술이 바뀌는 것도 있습니다. GPT가 나왔다. 퍼플렉티와 같은 AI 서비스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제는 집집마다 배달이 가능한 어플 중심으로 생활 환경이 달라지고 있다. 의료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이제는 심장 이식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제는 정신과 신경안전제가 개발이 되었다가 이게 이제는 빨간 약이 너무 부작용이 많죠. 그래서 CPZ이라고 하는 약이. 그래서 이제는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주사 맞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되고 있다. 이런 기술이 바뀌어가는 것도 환경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환경을 일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은 사회복지기관만 영향받는 게 아니고 모든 기관 시설들이 다 영향받기 때문에 일반 환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회복지 조직만 영향을 받으면 이거는 업무 환경, 다른 말로 과업 환경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재정 자원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달라졌다. 예를 들어 정부가 이제 보조금을 준다, 안 준다. 혹은 후원을 한다, 안 한다. 서비스 이용을 자가 본인 부담금이 있다, 없다. 이런 거는 사회복지 조직만 영향을 받죠. 우리한테 합법성을 제공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협의회, 정신장애인협회, 이런 거는 사회복지기관만 영향을 받습니다. 클라이언트를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개인이나 가족이나 정부기관이 우리 조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비리의 온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신뢰로운 기관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만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만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클라이언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클라이언트가 어떤 특성으로 변해가고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서비스를 주는데 유사한 보충적 서비스, 복지기관이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것을 옆에서 서포트해주는 기관들 있죠. 예를 들면 자원봉사단체가 많아지고 있냐, 줄어들고 있냐, 우리 기관 근처에 세탁물을 공급하는 업체가 생겼느냐, 사라졌느냐, 이런 거 우리가 영향받습니다. 예를 들어 세탁물을 제공해준 업체가 사라졌으면 이제 노인 요양시설에 요양보호사들이 직접 빨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또는 세탁물 공급업체가 여러 개가 생겼다. 그럼 이제는 가격을 적게 해도 되겠죠. 그럼 그만큼 지출이 줄어드니까 줄어든 지출을 다른 데 쓸 수 있어요. 이런 건 우리만 영향받습니다. 경쟁 조직이 생겨났느냐, 사라졌느냐. 예를 들면 우리 아파트 단지 옆에 단종복지관으로 노인복지관이 새로 생겼다. 우리 영향받습니다. 우리 관내에 노인 재가복지센터가 만들어졌다. 당연히 우리 기관에 이용하던 어르신들이 그쪽으로 가게 되겠죠. 자, 이런 거는 과업 환경, 일반 환경입니다. 기관에 종사자라면 이런 변해가는 환경들을 잘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에 맞춰서 우리가 변해야 되겠죠. 그런데 안 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거죠. 환경이 변해도 우리는 그대로. 이유는 두 가지. 자, 요거 별표 해서 두 가지 개념 구분해 놓으세요. 매몰되어 있다라는 것은 밑에 가라앉아 있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어떤 말이냐면 24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투자를 해버렸어요. 투자. 그럼 투자를 한다라는 건 우리는 항상 그거를 회수하려고 하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시간 투자를 하는 것은 1급 시험에 합격하고 싶다라는 결과를 바라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니 이미 내가 투자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회수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 변화를 시도를 안 하는 게 되겠죠. 이미 투자를 해버려서 나 이제 회수가 가능하면 좋은데 회수가 안 된다 하는 걸 매몰 비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우연찮게 유튜브에서 공동체 공감 영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영상 강의 하나가 50분? 뭐야, 이거는 샘플이 아니란 이야기네? 그래서 우연찮게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웬일 너무 좋은 거예요, 강의가. 그럼 여러분은 후회를 한단 말이죠. 왜요? 공감 수험서가 아닌 그 다른 수험서를 이미 산 거예요. 옆에 다른 수험서를 모르고. 그럼 여러분은 고민을 하겠죠. 아, 그럼 나 공감 수험서 지금이라도 사야 돼? 네이버 카페에 글도 올리고. 그렇지만 나 이미 이 두 개의 출판사 책을 샀는데 이미 돈을 많이 써버렸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새로 공감 수험서를 안 산단 말이에요.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이 저항을 하는 거죠. 옆에 친구가 그래도 공감 수험서 가지고 영상 보는 게 더 낫지 않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괜찮아. 나 기존의 수험서로 공부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매몰 비용입니다. 환경 변화에도 여러분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미 나 투자해버렸어. 어쩔 수가 없어. 회수가 안 돼. 나 이거 이미 책 사서 이거 반품 불가능하단 말이야. 교환 안 된단 말이야. 이게 매몰 비용입니다. 하지만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건 하나를 선택하면서 하나를 포기한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서점에 가서 책을 사는데 나한테는 수중에 돈이 2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모든 출판사의 문제를 다 사고 싶죠. 하지만 못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에 꽂혀있는 거 아무거나 하나를 샀어요. 그걸 사는 바람에 공감 수험서를 못 산 거예요. 이런 거를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의 선택지 중에 다 고르면 좋으련만 하나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다른 하나는 포기하는 거, 그게 기회비용입니다. 여러분이 1월에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1월에 할머니 댁도 가야 되고 세뱃돈 받으러 가야 되는데 1급 시험 준비하느라고 그걸 못했어요. 그런 거를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매몰 비용은 이미 투자해서 돌려받지 못한다 하는 걸 매몰 비용. 기회비용은 하나를 선택, 나머지 포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환경이 변한다면 우리는 관리해 나가면 됩니다. 자, 가장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3절에서 모든 게 다 전략입니다. 자, 시험 문제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사회복지 조직의 환경관리 전략을 모두 고르시오 하면 여러분은 5개 골라야 돼요. 1번, 2번, 1번, 2번, 3번.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유용성이 높은, 활용성이 높은 전략, 바람직한 전략을 골라라. 이러면 여러분은 2개를 골라야 돼요. 문제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실수하시면 안 돼요. 다 골라라. 5개 고른다. 좋은 것만 골라라. 2개만 고른다. 이것은 마치 지역사회복지론 7장 지방분권의 영향 문제랑 똑같습니다. 지방분권화의 영향을 다 골라라 하면 싹 다 고른다. 긍정적 영향 골라라. 부정적 영향 골라라. 문제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자, 좋은 건 첫 번째 246페이지에 있는 협력입니다. 여러 기관과 힘을 합치는 거예요. 계약, MOU 체결, 협약 체결도 방법이고요. 연합회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고요. 세 번째 흡수, 어떤 기관의 누구를 우리 기관으로 초빙, 스카웃, 홍보대사로 이런 게 협력 전략입니다. 환경이 변한단 말이에요. 각종 위험과 위기가 도사리고 있어요. 그럼 위험관리, 안전관리 이런 전략도 세웁니다. 위험관리 매뉴얼, 안전관리 매뉴얼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유용성이 낮은 전략도 있어요. 환경이 변하던가 말던가 우리가 업계 탑이니까 우리는 권위를 내세우면 돼 하는 전략. 두 번째, 다른 기관과 경쟁을 해서 우리가 더 잘하려고 하면 돼. 그래서 다른 기관이 6시에 퇴근한다. 우리는 7시에 퇴근하면 돼. 다른 기관과 불필요하게 경쟁을 하는 전략. 세 번째는 경쟁에서 질 것 같을 때 차라리 다른 기관을 음해, 방해하는 전략. 그래서 나쁜 소문을 퍼뜨린다든지 다른 기관에 대해서 엉뚱하게 비방한다든지 이런 게 방해 전략입니다. 사회복지 가치에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급적 안 해야 되는데 만약에 또 우리 기관이 방침이 이런 걸 세웠더라면 여러분은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겠죠. 그래서 가급적 1번, 2번의 전략을 발휘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5개 다 골라라 하면 전부 다 답이 된다는 거. 환경이 변해가는 만큼 환경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11장만 공부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영장, 오리엔테이션 강의부터 11장까지 달려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강의 내용은 공감 수험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 강의이니만큼 여러분이 이 강의 공부한 거를 토대로 기출문제도 꼭 풀어보시고요. 공감 수험서에서 자매품으로 낸 기출문제집은 단원별로 출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챕터마다 내가 어떤 거를 잘 알고 어떤 거는 잘 모르는지 메타인지 풀 가동하셔서 25문제 행정론에서 고득점 얻으셔서 3교시가 오히려 효자 과목이었구나 라는 거 느끼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급 시험 가채점 결과가 나왔을 때 여러분도 합격 수기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고 이벤트에서 상품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장에 사회복지사로 취업을 했을 때 내가 공감수험서로 공부를 해서 그런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일머리가 있다, 일을 잘한다, 역시 천상 사회복지사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다면 저희로서는 무척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강의가 아닌 현장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기를 응원하고요. 저의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혹시 수험서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네이버 카페에 질문 남겨주시면 지사복 행정론 저자라는 이름으로 또 여러분들께 댓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행정론 강의 마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